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28번째 수업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되겠습니다. 1중단원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1소단원 8.15 광복과 미소 양군의 진주. 2소단원 새로운 국가 건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복이 있고 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한과 북한 지역으로 진주 들어와서 주둔 눌러 앉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이 우리끼리만 그 한국인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대단히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과서는 236쪽으로 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15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미소 양군의 주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싼 좌우익 간의 대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8.15 광복이 있은 이후에 통일정부 수립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와중에 미소 양군이 또 주둔하게 됐죠. 진주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45년 말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그러니까 세 개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 극격의 장관들이 와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둘러싸고요. 이 국내에 있던, 특히 남한 지역에 있던 그리고 여기 좌익, 우익 나와 있는데요. 좌익은 좌파, 즉 사회주의를 의미하고요. 우익, 우파, 민족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양쪽 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또 계속 이어졌겠죠. 자, 오늘 연표를 보시면요. 45년도 8월부터 해서요. 쭉 사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위에서 봤던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게 있다는 점 한번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건 줄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해에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한국의 그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했던 그런 미소공동위원회인데 사실 좀 웃기는 얘기죠. 한국의 정부 수립하는데 다른 나라 둘이 와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려 2차례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보시면 우리 학습 목표 바로 위에서 좌우 간의 대립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남한하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남한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이 사실 다 남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당 이름을 보면 이렇게 좌파 정당, 즉 공산당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다 북한이랑 같이 얘기한 건가 그렇게 헷갈릴까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두 남한에서 일어났던 걸 좀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의 용어 보시면 8.15 광복,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38도선 분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좀 적어봤는데요. 같은 상판 위에, 같은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건국 준비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한국인들이 했겠죠. 근데 그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이 분할하여 주둔하게 됩니다. 각각 남한과 북한으로 말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광복 직후에 건국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단체를 보면요. 조선 무슨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세력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가 좀 중요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는요. 바로 여운형 선생과 안재홍 선생이 다시 적을게요. 안재홍 선생 등이 중심이 돼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요. 굳이 이 정치적인 색채를 말하자면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 안재홍 선생은 중도 우파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중간에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한 것이고요. 이때 그냥 어느 날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조선 건국동맹 기억나시죠? 1944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국준비 세력이었습니다. 광복을 준비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자, 이 단체도 사실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단체를 바탕으로 결성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단체는요, 친일파를 제외합니다. 다 손을 잡아도요, 친일파는 못 잡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를 제외한 다양한 정치 세력을 망라한 정부 수립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친일파를 제외했다는 것은 우리 그 뒷면에 자료 박스 보시면 사료가 나와요. 혼잡한 협동기관은 아니다. 우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그런 혼잡한 협동기관, 즉 친일파가 섞이면 혼잡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줄여서 건준이라고도 부른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건준입니다. 건준. 자, 이 건준은요, 9월 6일에 나라를 하나 세워버려요. 그게 뭐냐면 조선 인민공화국입니다. 느낌이 약간 좌파적 색채가 좀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긴 한데, 인민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니까. 자, 일단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전에 조선 건국동맹 조건동의 지부가 지방에 있었어요. 이것을 인민위원회로 개편해서 그 지방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복 이후에 말이에요, 일본군 혹은 일본 경찰의 치안이나 그런 국방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치안 부재 사태가 일어나서 강도나 방화나 각종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각지에 퍼져 있는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그러한 치안의 부재로 인한 사건 사고를 좀 막았다, 예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에 수립을 했잖아요. 수립을 하고 나니까 주석, 그러니까 대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이승만 씨를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맞습니다. 자, 그 외 세력도 좀 볼게요. 자, 다른 이런저런 당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극 좌쪽에는 이제 조선 공산당이 있겠죠. 좌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극 우쪽으로 볼 수 있는 한국민주당 우쪽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쪽이겠죠. 그래서 각각 창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이승만, 김구,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이승만입니다. 자, 이 두 사람과 같은 즉 국외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도 차츰차츰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좀 이견이 있었어요. 이견이 있긴 했어요.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서로를 좌우를 망라는 모두 다 이렇게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다 늘어놓고 그렇게 한 통일정부,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그래도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38도선 획정의 경우에는, 획정은 확 그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구획을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합니다. 무슨 합의였냐? 야, 우리 그 일본이 항복하고 나면 그 한반도 어떡할 거니? 그래, 거기다 그 38도선 긋고, 오케이,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집어삼키자라고 하는 합의가 지들 둘끼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 있으면 여기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소련, 여기는 미국 이렇게 나눠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편의상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관리하기 힘드니까. 일본이 확 빠져버리면 거기 관리하기 힘드니까 군대 싹 들어가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겠죠. 3번 가겠습니다. 자, 광복 직후에 38도선 이북과 이남의 정치 상황은, 자, 38도선 획정이 이미 2차 대전 끝나기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광복을 한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는요, 곧바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해서 북한 쪽에는요,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냐? 소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북한에 이제 소련군이 먼저 들어오고요. 이게 8월에 먼저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는 간접 통치할게, 너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간접 통치, 즉 거기에 또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을 통해서 사실상 직접 통치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간접 통치를 내세웠지만 행정권은 그곳에 있는 인민위원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그렇죠, 김일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한 쪽을 볼게요. 남한 쪽은요, 한 9월쯤에서 이제 미군이 진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요, 간접 그런 거 없어요. 노골적입니다. 직접 통치를 내세우면서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뭐 조선인민공화국 뭐야? 그리고 뭐 중국에 있던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런 거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여기 뭐 세웠다고 해서 이거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심지어 그 중국과 결탁된 거 아닌가 좀 우려하면서 또 이걸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놓고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어서 특히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총독부 출신의 관료나 그리고 경찰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유임한다고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원래 하던 일을 하게 해요. 이 사람 다 뭡니까?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들 그대로 그 자리에 둔 거예요. 그리고 나름 그 우파 세력 중 하나인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을 활용해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한국민주당의 친일파들이 좀 끼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인데 그 한국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신분을 세탁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의 연속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자, 강대국들의 회의가 있고 한국인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 5번은 강대국들의 회의고요. 그리고 6번은 한국인들의 회의입니다. 같이 볼게요. 4번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과 반응은 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 건데요. 자, 참석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죠. 자, 미국 그리고 소련, 미국 소련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까지 해서 3국의 외무장관들, 지금은 뭐 외교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일단 첫 번째,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이 위원회 회의 거쳐서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토대로 해서 한국을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탁 통치, 미국, 소련, 영국, 중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신탁 통치가 대체 뭔가요? 여러분들 일단 그 사전을 펴셔서 신탁이란 단어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거 어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믿을 만한 존재에게 우리의 통치를 맡긴다. 이런 뜻인데 한번 여러분들 사전으로 또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네 나라에 의해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독립국가로서 수립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회의 내용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한 30년 넘게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남의 지배라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한국인이었을 텐데 지금도 그렇지만 자, 여러분 보시면 좌우익의 반응이 좀 다른데요. 선생님이 일부러 좌익을 왼쪽에 썼습니다. 왜냐면 왼좌 오른 우니까. 자, 우익부터 좀 볼게요. 자, 김구 이승만 등은 아주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우익 세력이. 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돼서 이른바 반탁운동입니다. 반탁운동을 아주 거세게 진행하게 되고요. 좌익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근데 사실 이 그 모스크바 3상 회의의 내용이 신탁 통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내용도 있잖아요. 미소 공의도 있고 임시정부 수립해서 나중에 독립국가 수립되는 것까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독 우익 쪽에서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만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내용이 좀 오보가 났어요. 당시에 이제 신문사를 통해서 오보가 났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냐면 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반대예요. 원래는 미국이 이걸 오히려 더 주장했고 미국은 옛날부터 이 한국을 뭐 한 40년쯤은 신탁 통치 필요하다. 뭐 요딴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아예 오보가 난 겁니다. 미국이 신탁 통치 반대고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반대로 나게 됐고요. 그래서 우익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가뜩이나 막 소련 싫은데 하면서 벌떼처럼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뭐 사실 나중에 알았겠지만 늦었지 뭐 이미 그 반탁 움직임이 너무 거세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좌익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 뉴스 잘못 난 것 때문에, 신문에 잘못 난 것 때문에 야 우리도 신탁 통치 반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이 의견을 좀 달리하게 됩니다. 아, 우리 그 신탁 통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지 참, 이 회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부 지지할게라고 좌익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를 두고 좌익과 우익이 갈라서는 거죠. 아예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 썼습니다. 이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좌우를 모두 망라한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지향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요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니 이제 좌익과 우익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던 겁니다. 손을 안 잡고 싶은 거지 이제.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내용과 결과는, 자, 보시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첫 번째 나온 게 공동위원회, 미소 간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1차 미소공의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라인에 맞춰서 좌익 소련, 우익 미국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방향 그렇게 맞춰놨고요. 자, 소련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겠냐. 자, 둘이 또 대결 구도거든요. 소련이랑 미국이랑. 자, 소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이 미소공의 한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할 거잖아. 근데 이 임시정부 수립을 참여한다는 거는 우리 이 회의 자체, 회의 내용 자체를 지지를 해야 여기에 참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와서 깽판 칠 것 같은데 이거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미국이 좀 불안해지겠죠. 왜냐면 지금 당장 좌익 쪽이 지지를 하고 있고 자기도 그 신탁 통치한 그런 거 얘기하고 했는데 미국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은 뭐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우게 되냐면, 아니다,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그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거죠. 서로 각자의 이익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결렬됐겠죠. 그 와중에 미 군정은요, 우익이 좀 부담스러워요. 우익은 막 미친 듯이 반탁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도 세력을 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완전 좌파인 조선공산당은요, 미국 저놈들 다 나가라 막 이러면서 저항하게 돼요. 당연히 이건 조선 공산당 남한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 와중에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정읍 발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46년 6월인데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금 좌와 우 간에 엄청난 대립이 있죠. 이 모스크바 3상 회의로 인한. 자, 그래서 6번에 좌우 합작 운동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즉, 이 좌우 간의 이 갈등을 좀 봉합해 보자, 좀 해결을 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한 사람이 또 왔어요. 여운형 선생 또 나와요. 그리고 김규식, 이분도 중도 우파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운형, 김규식 이 두 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목표는 뭐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단결을 이루고, 그리고 미소공이 오케이 그거 재개해 얼른 재개해. 그리고 남북 간에는 나눠져선 안 돼. 단독 정부 그런 거 없어. 통합된 정부, 통일 정부, 통합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 분단은 저지해야 된다. 나눠질 수는 없다. 남북한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좌우 합작의 7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좌파 쪽에서도 제시한 게 있고 우파 쪽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 사람 이게 좀 어떻게 좀 절충하다 보니 7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좌우 합작의 7원칙은요, 여러분들 그 자료 박스에 보시면 도움말도 있을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좌에서도 우에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좌우익 양측에서 모두 비협조, 협조를 안 해버려요. 심지어 갑자기 미군정이 좀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미소 공의가 열리긴 열리는데 또 결렬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급기야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여운형 선생이 피살당하게 됩니다.
비살당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굉장히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되찾았는데 다른 나라 양군 들어와서 또 다른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좌우익으로 나뉘어서 팍 터지게 싸우면서 결국에는 또 우리가 역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역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